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국군포로 2세 이재양 딸 이승금입니다. 20대 젊은 청춘 나이에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포로가 되어 북한에서 가혹한 삶을 살아온 아버지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국군포로를 아십니까? 국군포로 2세를 아십니까? 6.25 전쟁이 평화가 묻은지도 벌써 한 세기가 넘었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은 한국 전쟁을 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6.25 한국 전쟁은 우리 아버지들이 고귀한 청춘과 목숨을 바쳐왔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총을 잡고 나라를 위해 싸웠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한 게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이 나라를 위해 총을 잡고 전선에 나가 싸우다가 1953년 7월 정전협정 보름을 앞두고 억울하게 북한군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북한군 공산당들은 포로가 된 아버지들을 모여놓고 고향에 가겠다고 하니까 고향에 갈 사람 손들라고 하여 모두 손들었다고 합니다. 공산당들은 그중 몇몇 사람들을 앞에 나오라고 해놓고는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들은 다시 고향에 갈 사람 손들라고 하니 다 손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대 청춘 나이에 그 누군가 생에 대한 애착이 없겠습니까? 아버지들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들은 손을 못 들고 북한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대 청춘 나이에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죽겠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들은 살기 위하여 손을 다시 내렸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생에 대한 애착은 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아버지들은 평생 포로가 되어 북한에서 죽는 날까지 노예 노동을 하였으며 절창 없는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포로가 된 아버지들이 가혹한 북한 생활은 인간으로서 상상 초월할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 노예였으며 지옥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정전협정에서 남한 포로가 다 전항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우리 아버지들을 부르다 집단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탄광광산에 보내어 노예 같은 노동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서 항상 일거일투족 감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43호라는 딱지를 붙여 죽을 때까지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온 귀환한 국군 포로 80여 명 정도인데 그분들 증언에 와요. 대한민국에 와서야 국군 포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서 우리 아버지들은 국군 포로라는 오리 때문에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겼으며 짐승보다 못하였고 그 믿음이 자식들까지 이어져야 하는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여 지적하면 포로 반동놈 새끼가 무슨 입을 벌리냐고 하면서 계략은 역적 새끼라는 말은 평생 밥 먹듯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언제쯤이면 그리운 고향 부모 형제들 만날 수 있을까 항상 그리움 속에서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오지 탄광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제가 살아온 아오지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오지 탄광은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설비가 낡아서 하루가 멀다하게 사고가 나면 사람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버지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20대 청춘 나이에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서
지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은 나이에 많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들은 20대 나이 한창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런 시절에 주먹보다 작은 주먹밥으로 한 끼를 외우곤 하였답니다. 탄광에 들어갈 때 그 주먹밥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고는 하루에 12시간도 넘는 거대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거대 노동 속에서 그 주먹밥이 무슨 밥이겠습니까? 석탄을 몇 삽 두고 나면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그 석탄, 바짝바짝한 석탄이 사탕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깨어서 사탕처럼 씹어서 먹으며 배를 달려고 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오지 탄광이라는 곳은 수직으로 된 수직갱이었습니다. 그 수직으로 된 수직갱 안에 아버지들이 들어가면 설비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사람이 힘으로 해야 하였답니다. 그 석탄을 사람이 힘으로 삽으로 떠서 질통에다 메고 그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그것을 지고 다녀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의 삶은 굴러서 말려서 다 표현 못합니다. 아버지들은 탄광에 들어가 일하는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굴 안에 들어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도 옷도 주지 않아서 입고 간 군복을 입고 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거 군복을 입고 일하면서도 그 군복이 다 파이 나서 없을까봐 알몸뚱이로 내놓고 석탄을 팼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 초보적인 것은 갖추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 기계처럼 함부로 부려먹고 사고가 나도 아물기도 전에 다시 탄광으로 들어가야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짐승보다 못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고달픔 속에서도 아버지들은 언젠가는 고향에 가면 떳떳하게 군인으로서 부모 형제를 만날 날을 고되게 기대했다고 하였습니다. 북한 공산당들은 아버지들이 집단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며 고향에 가겠다고 저조마다 항의를 하니까 어떻게 아버지들을 달래겠는가 생각하던 끝에 아버지들을 가정을 이루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기 이상에 맞는 여성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이 해주는 여성에게 무조건 가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들이 여성은 고아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여성들로 해줬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을 출가 보내는 것도 자기 이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석탄을 개인 부담을 줘 한 사람이 한 달에 얼마씩 캐면 장가를 보내주겠다고 순서별로 장가를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원치 않았지만 불쌍한 고아인 우리 어머니를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남조선의 말이 설툴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보면 무서운 생각밖에 안 들었고 또 북한에서 말하는 43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모두 조심해야 했고 아버지들이 한탄 속에서 즐겨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자라면 술로 달랬을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자꾸 말을 많이 하니까 어머니는 항상 분심 속에 살아왔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을 잘못해서 붙들려가면 우리 자식 사남매가 다 붙들려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로 가고 가는 것을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감시 속에서 마음을 조이며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아버지들이
있는 것조차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에 그 인권이 망가지고 정말 한심한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이 남한에 있는 비전환 장기수들을 다 초청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들은 그 방송을 듣고 북한에서도 이렇게 장기수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우리 남한에서도 우리를 찾겠지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자기 군인들인 포로들을 한 명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망가진 북한에서는 그 비전황 장기수를 데려다 놓고 영웅칭호를 주고 꽃다발을 안겨주고 그 가족들을 찾아다 영웅이 가족들이라고 얼마나 방송에다 대고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는 우리 아버지들을 찾는 것조차 하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걸 참을 수 있습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왔을 때도 아버지들은 박수를 치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포로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사니까 포로들이 모여 앉아서 밤을 새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왔다고 하는 방송을 내보낼 때 그것을 듣고 박수를 치며 환영하고 우리 대통령이 왔다고 우리를 부를 것이라고 눈물 흘리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들이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을 가져도 집 한 채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북한 공산당들은 마지못해 가정을 이루게 하고는 포로 수용소라는 자리가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벽돌로 지어놓은 한 줄백이 매 개인이 한 칸 한 칸 들어가 있던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그런 수용소 자리를 방 한 칸을 내어줘 가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방이 한 칸이니까 그 방 안에다가 가마를 걸고 부엌을 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좁은 방은 우리 집 문을 열면 옆집 문이 마주치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런 방에서 우리 6 식구는 편안히 누워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성냥감만한 방이어서 해바라기처럼 다리를 펴고 이불 하나를 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집을 주고 가정을 이뤘다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는 1962년 5월 아오지라는 곳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일명 오지 말라 하여 아오지라고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나서 자란 아오지라는 곳은 산이 많고 땅이 굵고 돌멩이가 많아서 걸어다니기조차 힘든 그런 곳이었고 비가 오면 진흙땅이 신발에 묻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신발을 들고 맨발로 걸어 다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나서 자란 아오지에는 탄광하고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탄광은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 일하는 아오지 탄광이고요. 아오지 화학공장은 일본아들이 지어놓은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아오지라는 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아요? 포로라든가 정치범 대상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추방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니까 사람들은 더 말할 여지 없고 한심하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고 옥수수가 주먹만한 것이 제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평생 살아야 하였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버지한테 원치 않게 시집온 어머니는 매일같이 가슴을 조이곤 하였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하여 농장에 나가 일하였습니다. 농장에 나가 일한 어머니는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 일하지만 항상 마음을 조이며 하루 시간이 언제 끝나면 아버지가 무사히 퇴근해 오겠는가를 가슴 조이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아버지한테 시집와서 하루하루 생명을 위우던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인한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우리 내 자식을 두고 어머니가 떠나니까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식구는 정부에서 주는 대부분 하루에 우리 6 식구가 한 사람당 300g도 안 되는 그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밥을 하면 3끼를 못 먹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다 물을 넣거나 시래기를 넣어서 죽을 써서 공기 한 공기씩 3끼를 외우곤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탄강에 나가 일해야 하니까 도시락, 그전 말하면 벤또를 사가야 하는데 옥수수 밥으로 벤또를 사주면 아버지는 그 벤또를 가지고 탄강에 가서 그것을 다 드셔도 배부르지 않겠는데 집에 있는 자식을 생각해서 절반 잡수고 절반은 남겨와서 저녁에 한 숟가락씩 우리 입에 떠넣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밥 맛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식들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항상 웃으시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배를 이고 탄강에 나가면 저녁배를 지고 돌아오시곤 하시었습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 본 아버지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매일 밤 늦게 돌아오시곤 하셔서 여쭙습니다. 아버지는 왜 다른 아버지들처럼 해 뜨는 낮에는 집에 와 있느냐고. 아버님이 말씀이 그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보고 사람은 일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달픔 속에서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고달픔을 우리에게 알게 안 하자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13살 나던 해였습니다. 13살 때 우리 북한에서는 인민학교입니다. 13살 인민학교 4학년에 다닐 때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다 줄 세워놓고 무슨 사람 뽑는다고, 여기로 말하면 오디션이라고 해요. 사람 뽑는다고 애들을 세워놓고 뽑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나마 아버지 엄마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제가 학급에서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쁘게 봤는지 저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혀서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 보는 선생님이 학교 가였다고 하니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43호 자식이라고. 그래서 제가 43호라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 가슴팍을 두드리며 엄마 43호가 뭐냐고. 우리 어머니는 아무 말씀 못하시었습니다. 너무 울고 발버둥을 치니까 어머니가 달래면서 우리 4 자식들 다 앉혀놓고 말씀하시었습니다. 43호란 너희 아버지들 계략은 토로들 보고 하는 얘기라고. 계략은 토로가 뭐냐고 물으니까 어머님 말씀이 계략은 토로는 6.25 전쟁이 나서 북한 공산당을 쏴 죽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공산당을 쏴 죽이는 사람이라니까 누구 안 무섭겠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세뇌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울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43호 대상이냐고, 우리 43호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말도 조심하고 옆집에 들리지 않고 말도 살랑살랑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런 자유까지 다 뺏겨야 합니까? 그런 삶이 우리 아버지들의 삶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이 잊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니 우리를 모여 앉혀놓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 야밤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피곤하실 텐데 피곤도 마다하시고 우리를 앉혀놓고 얘기하였습니다. 아버지 고향에 가면 정말 살기 좋다고, 아버지 고향에 가면 물도 좋고 산도 좋고 땅이 좋아서 농사지은 쌀밥으로 밥을 지으면 숟가락이 안 들어가는 그런 쌀이라고 하였으며, 미나리가 키높이 자라 낫으로 쑥쑥 빼서 메어먹는 그런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그걸 고지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오지 미나리는 땅이 나빠서 미나리라고 하는 것이 땅바닥에 딱 붙어서 칼로 겨우 캐내야만 캐내는 그런 미나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고향에 가면 그렇게 미나리가 키높이 자라서 메어보면 그렇게 맛있다면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아버지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군 월락면이라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7살 때 아오지 탄강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하여 우리 식구 모두 탄강에 달려가니 우리 아버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갱 속에 파묻혔다고 하였습니다. 한참 후에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 갱을 파고 사람 하나둘 파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속에 우리 아버지도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잠시 후에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와 언니가 아버지 면회를 갔는데 아버지는 말조차 못하였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인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 몸에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은 왜 저렇게 험한가고, 어머님 말씀이 전쟁 때 총알에 맞은 자국, 탄강에서 사고가 나서 깨맨 자리, 온몸이 사람의 몸이 아니라 너무 험악하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7살 때 그 기억이. 그 후부터 아버지는 그 사고 후유증으로, 전쟁 때 입은 그 총알 맞은 후유증으로 밤마다 집에 오면 북한에서는 약이 제대로 없으니까 뜸속으로 뜸을 뜨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마취제도 없이 누워서 살을 내놓고 그 뜸속을 온몸에 10개나마 붙이고 불을 붙이곤 하였습니다. 뜸을 뜨시던 아버지 모습을 보니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뜸을 뜨셨습니다. 이를 악물고 뜸을 뜨신 아버지 그 심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제가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당들은 아오지 탄강에서 설비가 나빠 사고가 나면 계략은 포로 새끼들이 사상이 나빠서 사고를 냈다고 하면서 아버지들을 일주일씩 보위부에 가두어 문체각하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머니와 우리 식구는 온 밤을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잘못되면 우리는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조이며 아버지가 돌아와야 마음 놓고 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점점 소리 들면서 알면 알수록 더 험악해지는 그런 사실을 접하면서 아버지를 원망도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 43호 대상이고 포로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남보다 모든 것이 1등을 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입을 아물고 공부하였고 모든 면에서 남보다 앞서 나가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 애들이 돌아서서 포로 새끼, 43호 새끼라고 저를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 마음에도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고 저는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가 계력은 포로 43호라는 이유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여도 모든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북한에서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짐승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집에 와서 아버지 보고 어린 시절 철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왜 북한에 와서 우리를 낳았느냐고, 전쟁에서 죽든지 다시 고향으로 가지 왜 왔냐고 아버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담배만 피우면서 아무 말씀 못하시고 아마 거짓말 못해 담배 꽁초 한 대안은 됐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 심정은 어떡하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왜 자식들한테까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은 얼마나 미안하고 그때는 철이 없었던지 후회가 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아오지란 곳이 한심한 곳이니까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라고 말뿐이지 학교에 가면 일본 아들이 지어놓은 사고사라고 하는데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물이 차 앉아서 공부도 못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너희들이 자체로 학교를 지어서 공부하라고, 우리가 어린 소학교 시절에 머리에 훅을 대하에다 이고 어린 아이들이 그 대하에 이고 날라야만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학급별로 분담해 주는 겁니다. 분담해 주면 학급에서는 어떡하겠습니까? 포로 새끼인 우리들에게 분담량을 많이 주고 내가 못하면 아버지가 와서 하라고, 엄마라도 와서 하라고 이렇게 분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팔을 동동 구르면서 아버지,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보다 뒤지지 않고 1등 하겠으니까 아버지는 학교 짓는 건설에 열심히 동원돼서 1등 해달라고 매일매일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키도 크고 예쁘고 공부도 잘한다고, 아버지는 그런 자식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아버지는 탄광에 나가 12시간이 넘는 고용 노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야밤에 뭐 보입니까? 달 뜨는 날에는 또 괜찮습니다. 달 뜨는 날에는 그 달 밑에서 나가 훅을 파고 삽으로 훅을 파고 꽃갱이로 땅을 파면서 견뎠지만, 달이 없는 날에는 탄광에서 쓰는 그 강부들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 헤드라브를 그 훅더미 위에 올려놓고 삽으로 훅을 파서 자리를 내놓고는 날이 밝아서 또 다시 출근해야 하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심정이 그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 학교 훅을 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모든 면에서 아버지도 잘하느라고 나가서 있는 힘껏 1등을 하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였지만 그건 다 한 가닥 꿈이었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짐승처럼 일을 하여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자기들이 도구일 뿐입니다. 철없는 때에는 선생님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뽕 빠지는 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때는 그때는 인터넷이란 것도 없고 모든 학교 시험도 연필로 쓸 때입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이 철없는 저는 밤을 새가며 그 시험 칠 때는 시험 답안을 6개 학급이면 6개 학급 거 다 작성해서 돌리곤 하였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철없었습니까? 저희 언니는 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대물림으로 탄광 건설에 배치되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탄광 건설에서 그 여성이 어린 몸으로 집을 지어야 했고 여성이 조그만 손으로
미장칼을 두고 미장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언니가 하루하루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너무 힘들다고 우리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못 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따져묻긴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올리긴 하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100밤만 자면 조국이 통일이 된다. 100밤만 자면 조국이 통일이 된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100밤만 자면 또 지나면 또 100밤. 그런 통일이 언제 오겠습니까?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학교에 다니며 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계획은 43호라는 이유 때문에 꿈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공부를 해서는 뭐 하냐고 공부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말씀이 조국이 통일이 돼서 고향에 가면 내가 늙어서 더 못하면 너희들이라도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 고향에 가야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잘 살 게 아니냐고 이렇게 타이르곤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면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입을 악물고 아버지 말씀대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아버지 고향에 내라도 꼭 갈 것이다. 그때 그런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고 졸업 당시에 한 가닥 희망은 가졌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잘하니까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포로고 43호지 자식까지 무슨 죄가 있겠냐고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마치니 이 공산당들은 학교에서 앉혀놓고 우리 포로 자식들을 앉혀놓고 시험을 친 것입니다. 시험을 쳐서 거기에서 1등을 하니 저를 뽑아가더군요. 그러더니 무슨 아오지 하공장에 질환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새로 개발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가서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저를 학교에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열심히 하여 기술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아오지 하공장이라는 데는 어떤 공장인가?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낡은 공장인데 거기에다 질환공장을 세운다고 하니까 소련 사람들이 와서 기술을 발휘해서 뭐 설비를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오니 소련 사람들이 설비를 다 해놓고 간 뒤였습니다. 졸업하고 배치되어 오니 부분당 비서가 저를 앉혀놓고 학답하였습니다. 정말 네가 기술을 발휘해서 질환비료를 뿌리면 당에 입당시켜준다고. 그래서 저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당에 입당해야 아버지처럼 한일 노예처럼 안 살고 포로 새끼 43호 새끼라는 말을 안 듣고 떳떳하게 살 게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희망을 가지고 어린 처녀 몸으로 1층부터 8층까지 북한에는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공장이 1층부터 8층까지 순환 공장이 되어서 순환하며 기계가 돌아가야 하기에 사람이 오르내리며 일해야 하였습니다. 그 힘든 노동에도 야밤에 그 새까만 야밤에 여러분들도 그 바깥 철계단 8층까지 흔들거리는 철계단 오르내려 보십시오. 머리기가 곤두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입을 악물고 그 계단을 오르내리며 첩비료를 뿌렸습니다. 질산가스가 새어 숨이 막히고 앞이 노랗게 안 보입니다. 질환 용액이 180도 200도 되는 용액이 넘어서 사람이 살을 데우면 파고듭니다. 그런 사고 속에서 온몸에 하상을 입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나 내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 회복되기 전에 또 다시 일어나 비료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결단하고 비료를 뿌렸으나 그것은 다 내가 헛된 꿈이었습니다. 비료를 뿌리니 부문당 비서가 오라고 하여놓고는 사직서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못한다고 울고불고 하니 그러면 다른 부분에 배치된다고 하여 배치돼 간 곳이 포르말리
우라늄 가루를 뒤집어 놓는 땅구 위에다 뒤집어 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가루로 말하면 사람이 코 입에 들어가면 세멘트처럼 굳어버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본래는 그걸 구이를 하는 방독면을 쓰고 일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방독면조차 부족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일한다 해도 마스크를 벗으면 코가 다 막혀있고 눈이 막 막혀서 앞을 안 보입니다. 그런 곳에 저를 배치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뭐가 해도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도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 자식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제가 손을 놓았습니다. 우리 북한에서는, 한국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북한에서는 아버지들 대를 잇는 아들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생도 정말 우리 집안에서 기회받고 자란 남동생이었습니다. 키도 아버지 닮아서 180이고 정말 잘생겼습니다. 학교에 나가면 너무나도 공부 잘하고 착하고 해서 선생님들 입버릇처럼 외우곤 하였습니다. 정말 남동생이 착하고 공부 잘한다고. 그런 남동생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한 공산당들은 아버지 대를 이을 우리 남동생을 그 대물림으로 탄광에 배치하였습니다. 저의 남동생은 탄광에 배치돼서 굴안에 들어갔다 첫날 퇴근에 와서 저보고 얘기하였습니다. 누나, 아버지들이 청춘 나이에 어떤 고통을 당했을는지는 지금 자기가 생각해보면 눈에 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냐? 누나 탄광 안에 들어가 봤냐고. 못 들어가 봤지요. 사람이 오소리굴보다 더 좁은 굴 안에 사람이 들어가 앉아서 곡괭이로 석탄을 캐서 자리를 내야 사람이 앉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동생은 집에 와서 울면서 한탄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고, 너무 힘들다고. 우리 남동생도 17살 나이에 학교를 졸업하고 탄광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풀죽을 먹으면서도 남동생에게는 옥수수 밥 한 덩이라도 벤또를 싸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생은 17살 철이 없으니까 집에 와서 누나 배고프다고 이를 삽으로 석탄을 못 들겠다고, 그 벤또가 너무 적으니 더 싸달라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량은 제정됐고 집에 있는 사람은 죽물이라도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주먹밥으로 벤또를 싸주면 그것이 작아서 맨날 작다고 울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옆에서 참다 못해 아버지하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백반만 자면 통일이 된다는 통일은 언제 오느냐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조금만 참아라. 조국이 통일이 돼서 남조선에 가면 너희들은 영웅이 자식이라고. 통일이 돼서 남조선에 가면 남조선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너희들을 목마에 태워 환영할 것이라고. 그리고 아버지 훈장이 가슴이 메어지게 있으니 너희들은 영웅이 자식이니 조금만 더 견디고 참아달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동생은 언제 무너질 그 갱 안에 들어가자니 죽기보다 싫다고 저에게 졸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갱이 왜 무너지냐고. 누나는 몰라서 그렇지 비가 오면 물이 밀려 들어와서 갱 안이 사람 허리를 물이 찬대요. 그래도 공산당들은 사람을 빼낼 생각이 먼저 아니라 석탄을 더 캐라고 그 물속에다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 그 갱 동발이 무너지고 갱이 무너지면 누구 돌볼새도 없이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죽음의 길로 매일 아침 들어가야 할 우리 남동생의 심정은 어떨까 하였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남동생을 달래었습니다.
조국이 통일이 되면 우리는 영웅이 자식이라고 하지 않니. 그러니 조금만 더 힘들어도 살아서 버텨야지. 버티자. 그러니 우리 남동생도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희 막내인 우리 여동생은 아오지 탄광의 그 갱 안에서 쓰는 나래를 트는 나래 사업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일하는 장소는 여기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볏집으로 나래를 트면 먼지가 너무 쌓여서 조그마한 방 안에 사람 둘 넣어놓고 나래를 트는데 그 먼지가 나기 시작하면 앞이 안 보여서 사람조차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매해 사람이 그 먼지 때문에 폐암으로 죽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여동생이 그 예쁜 여동생이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거기에 배치됐다고 하여 한번 가보았습니다. 여자 동생이 일하는 곳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 곳에서 우리 여자 동생은 마스크를 쓰고 머리수건을 쓰고 눈만 빠딱빠딱 보이고 새까매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소녀가 그 먼지를 다 먹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 1년 후에 우리 여동생은 폐암에 걸린 것입니다. 폐암에 걸린 여동생을 그 북한 공산당들은 죽이지 못해 할 수 없이 무슨 병동이라는 데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남동생이 데려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동생은 오빠 며칠이면 나를 보려고 오는가고 계속 따져먹길래 우리 남동생이 한 달 후에 자기가 간다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남동생은 술만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동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날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그 젊은 자기 동창들하고 술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술자석에서 우리 남동생 하는 말이 우리는 조국이 통일이 되면 아버지 고향이 그렇게 살기 좋고 우리는 아버지가 영웅이 돼서 영웅이 자식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술자석이 끝나고 새벽에 우리 남동생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제 남동생이 행방불명이 되어 제가 찾기 시작하니 며칠이 지나서 우리 남동생 친구가 와서 누나 남동생이 보이부에서 데려갔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2달이 지나서 야밤에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물으니 누나 내가 너무 배고파서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우리 남동생이 두 손목에 굵은 쇠수랑 2줄을 달고 두 발에 굵은 쇠수랑 또 2줄을 달고 그 무거운 것으로 끌고 감옥에서 탈출해서 너무 배고파서 밥 좀 먹으려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1990년대는 북한에서도 고난이 행군 시기라 어느 집이나 식량이 없어서 새끼 못 먹는 사람이 많았고 한 끼로 외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오지라는 것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마당 앞에 나가면 죽은 사람, 시장에 가서 옆에 보면 죽은 사람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무슨 식량이 있겠습니까? 저도 너무 배고파서 두부찢기로 한 주먹으로 끼니를 외우고 자던 중이었습니다. 두부찢기도 그것을 사자면 돈 5원이 있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밤에 우리 남동생이 와서 밥을 좀 달라고 하니 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도 못해 두부하는 할머니네 집에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 내 사정 좀 들어달라고 내 말을 좀 들어봐 달라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니 할머니 내가 너무 우니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할머니 귀에다 대고 절대 비밀이라고 하면서 우리 남동생이 너무 배고파서 감옥에서 탈출해 왔으니 빚이라도 있으면 한 주먹 달라고 두부치기를 좀 달라고 하니 할머니가 내일 돈을 가져오겠으면 가져가라고 제가 가져온다고 한 대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가져다 그 깜방 안에서 먹을 것조차 못 먹고 너무 배고파서 왔다고 하는 남동생에게 비지찌개를 먹였습니다.
그것을 먹기 시작한 우리 남동생은 거짓말보다 한 주먹이나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남동생은 누나 배가 부르다고 그새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아니다, 도망쳐야 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동생 보고 도망치자, 거기로 가지 말라. 왜 그곳으로 가겠냐고 하니까 우리 남동생 말이, 누나, 내가 도망치면 아버지가 죽는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아버지도 붙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남동생이 집에 와서야 아버지가 붙들려 간 거 알았습니다. 우리 남동생은, 누나, 내가 없어지면 누나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것이니 다시 들어가야 한다 하면서 다시 가겠다고 갔습니다. 그 수갑을 차고 다시 깜방으로 들어간 우리 남동생은 왜 들어갔겠습니까? 누나하고 나머지 가족을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남동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아버지와 누이들 나머지 식구가 잘못될까 걱정이 그 속에서도 걱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남동생은 가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누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조국이 통일이 되면 아버지 고향에 가서 잘 살겠다고 한 말이 무슨 그리 큰 죄가 되냐고. 그래서 누나, 사람 죽이지는 않겠지, 징역 몇 년 갔다 오면 되겠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생각했어요. 그래, 그게 무슨 큰 죄냐, 감옥 몇 해 갔다 오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제가 그때는 풋뿌리를 캐서 먹을 때라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하고 금방 뺏겨가지고 그걸 우려 먹으려고 하는데 안전부에서 와서 저를 수갑에 채우고 트럭에 태워 데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하니까 가서 내린 것이 안전부 구리장이었습니다. 저에게 수갑을 채우고 구리장에다 이틀 동안 넣어두고 이틀 후에 저를 다시 꺼내요 트럭에다 태우고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고 보니 아오지라는 곳에 가면 공설 운동장이 그 우에 가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그 옆에 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 밑으로는 강이 흐르고 그 밑엔 자갈밭이었습니다. 그 장소에 그 자갈밭에 저를 갖다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가 왜 여기 와야 앉아야 하는가 하고 겁이 덜렁 났습니다. 왜 수갑을 찬 채로 나를 거기에다 죽이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겁이 나서 가슴을 조이며 앉아있는데 한참 후에 웬 트럭이 큰 차가 한 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리 위에 선 차는 거기에서 말뚝두개를 내리고 그 강바닥 둔덕 위에다 말뚝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사람 하나를 내려다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그것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왜? 어머, 저걸 보고 나도 저렇게 타람해 죽이자는 거구나 하고 유심히 봤더니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한참 후에 또 트럭에서 사람 하나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봤더니 그것이 바로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한참 10분 지나니까 사람들이 공고문을 보고 제 옆에 하나들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 사람들 볼 새도 없었습니다. 다라면 아버지와 남동생을 쳐다보니 우리 아버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눈만 꾸벅꾸벅 움직이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고 우리 남동생은 머리를 숙이고 그 큰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구며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아버지 눈길은 너라도 꼭 살아서 고향에 가야 한다는 그 눈길 같았고요.
보면 눈물 흘리는 남동생의 눈은 누나 살려달라고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안전원이 나와서더니 민족 반역자 반동놈 하며 총살한다고 총 3발을 쐈습니다. 그것을 본 저도 모르게 아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팩이 떨어져 봤습니까? 아 하고 소리를 지른 저는 팩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옆에 있던 우리 한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저를 한 할머니네 집에 데려가서 볏집으로 다리를 틀어서 제 택을 발로 차서 올려 붙였다고 합니다. 정신을 깜빡 잃고 있던 제가 한참 후에 정신 차리고 아버지하고 남동생이 어디 갔냐고 물으니 그 할머니 말씀이 아버지하고 남동생은 총살 뒤끝에 가마수에다 여서 차로 실어 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 북한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무슨 죄를 지기에 이렇게 생이 마지막도 생지역이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조국이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서 떳떳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 몇십 년 동안 계례군 군복을 농장 안에 넣어두고 건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보위원들은 더욱더 화가 나서 저를 반동놈 새끼라고 구두발로 걷어찼으며 저까지 정신 잃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 다 해진 군복을 몇십 년 동안 농장에다 넣어놓고 군보다도 돈보다도 더 기승이 여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국이 통일이 되면 조국 앞에 떳떳히 오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와 남동생이 총살당한 우리 여자동생은 그 소식을 듣고 기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보위부에서 와서 농장을 열어서야 그 안에 돈이 아니고 군도 아닌 아버지 군복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처음 계례군 군복을 제가 본 것입니다. 제가 시간상 관계로 이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6.25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제발로 북한에 살겠다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20대 청춘 나이에 총을 베고 나라를 위하여 싸우려 갔다가 붙잡힌 포로들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찾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정부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한국에 올 때는 큰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영웅이라고 하였으니까 한국에 오면 저를 영웅이 자식으로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제 상국을 통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며 찾아왔지만 정부에서는 우리를 일반 탈북자하고 똑같게 대하면서 문전박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라도 우리 아버지들이 실체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명예를 찾아주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죽어도 원이 없겠습니다. 우리의 명분을 찾아주고 아버지들이 명예를 찾아달라는 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왜 이 나라에서는 우리 호소를 들어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청소년들한테 북한의 실체를 새롭게 인식하여 국민 안보 인식을 굳건히 하는데 보탬이 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